여기 있소이다. 여기 12냥이오. 당신이 내놓은 이 여자를 내가 사겠소.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바보 머슴 봉칠이 전 재산을 털어 소박 맞은 며느리를 산 것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았다며 시댁에서 쫓겨난 여인이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쓸모없는 놈이 쓸모없는 여자를 샀다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요? 윤소희가 움막 구석에서 빼곡히 적힌 쪽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박종지 37냥, 소금장수 한씨 22냥. 바보인 줄 알았던 머슴이 장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와 속임수를 몰래 적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어요. 윤소희의 오라비 윤강이 찾아온 것이지요. 동생을 다른 양반댁에 첩으로 넘기고 자기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인연을 당장 데려가겠다. 윤강이 윤소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봉칠이 막아섰지요. 윤강이 비웃었습니다. 바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봉칠이 윤강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리숙하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박종지한테 진 빚 23냥, 그거 갚으려고 누이를 파는 거요? 윤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쌀장수 박종지가 무너지고 윤소희를 팔아넘긴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사람을 값으로 매긴 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지요. 그 중심에 바보 머슴 봉칠이 서 있었습니다. 대체 그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속아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자의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는 법입니다. 진짜로 어리석은 자가 있고 어리석은 척하며 세상을 살피는 자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둘을 구별하려 들지 않습니다. 만만해 보이면 그냥 바보라 부르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악한 자는 가장 낮은 곳에 숨어드는 법이에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봉칠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8이었고 가진 거라곤 낡은 삼배옷 한 벌과 해진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어요.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켜켜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흘러들어온 지 3년째 마을 사람들 눈에 봉칠은 그저 만만하기 짝이 없는 미련퉁이에 불과했지요. 장날이면 봉칠은 주인댁 심부름으로 장터를 찾곤 했습니다. 쌀도 사고 소금도 사고 간혹배나 농기구를 사오기도 했어요. 장터는 언제나 북적거렸습니다. 좌판마다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고 호객 소리와 흥정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지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봉칠은 늘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서성거렸어요. 문제는 봉칠이 장을 볼 때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를 사면 9홉이 들어오고 10냥을 내밀면 9냥어치만 받아왔지요. 셈이 느린 탓인지 눈치가 없는 탓인지 장터 상인들은 봉칠만 보면 슬그머니 눈짓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 한 건 챙기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장터 한복판에서 쌀 장수 박종지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박종지는 55 먹은 노련한 장사치였는데 허풍이 심하고 입이 거칠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장터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안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실상은 제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이놈의 봉칠이가 또 왔구나. 오늘은 얼마나 떼어먹을꼬. 박종지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어요. 주변 상인들이 킥킥거리며 장단을 맞췄고 봉칠은 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쌀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박종지는 쌀을 되질하면서 입을 삐죽거렸어요. 이거 한 마리라고 가져왔냐? 반말도 안 되겠구먼. 눈대중으로 보아도 한 마리 넘는 게 분명했지만 봉칠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뚱히 서서 박종지가 저울추를 슬쩍 밀어 올리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에잇, 이 바보야. 셈도 못하냐.
박종지가 쌀값을 반이나 깎아 불렀습니다. 봉칠은 고개만 끄덕이더니 그 돈을 받아 품에 넣었어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멍청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봉칠의 소문은 장터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셈을 못한다. 눈치가 없다. 속이기 쉽다. 상인들은 봉칠을 보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값을 부풀리거나 물건을 빼돌렸지요. 봉칠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거지 노상구가 봉칠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노상구는 장터를 떠도는 40대 초반의 늙은 거지였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상투는 흐트러진 채 늘 실없는 소리와 진짜 소문을 뒤섞어 떠들어대는 자였습니다. 이봐, 봉칠이, 너 오늘도 털렸지. 노상구가 희죽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봉칠은 대꾸 없이 쌀자루를 어깨에 맸습니다. 노상구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야, 너 진짜 바보냐?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거냐? 봉칠이 잠깐 멈칫하더니 노상구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스르르 내려갔지요. 그 찰나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노상구만이 알아챘습니다. 주인 댁으로 돌아온 봉칠은 마당 한켠에 있는 허름한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봉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벽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문짝은 열 때마다 삐걱거렸지요. 여름이면 벌레가 들끓었고 겨울이면 냉기가 뼈를 에었습니다. 그래도 봉칠은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어요. 밑바닥에는 밑바닥 나름의 편안함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봉칠은 움막 안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장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지요. 박종지가 쌀을 되질할 때 저울추를 살짝 밀어 올렸던 것, 옆 자판 소금 장수가 되를 바꿔치기 했던 것, 포목점 주인이 자를 슬쩍 접어쥐었던 것, 장터에서 벌어진 온갖 속임수가 봉칠의 머릿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봉칠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바보인 척하는 사람이었지요. 기억력은 비상할 정도로 날카로웠고 관찰력에는 털끝만큼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장터의 물가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그 모든 것이 봉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봉칠은 굳이 바보인 척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만만해 보이면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본심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봉칠은 그렇게 장터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움막의 창호지 틈새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봉칠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어둠 속을 묵묵히 응시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쓸모 있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봉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바보 머슴 봉칠,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은 말입니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봉칠은 여느 때처럼 주인 댁 심부름을 핑계 삼아 장터로 향했어요. 아침 해가 장터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벌써부터 좌판마다 물건을 늘어놓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했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장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저게 뭐냐? 봉칠이 사람들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장터 한켠 낡은 멍석 위에 여인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여인의 옆에는 45쯤 되어 보이는 중년 부인이 서 있었어요. 자주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이 부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신 말을 걸었지요. 바로 윤소희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2년이 대를 끊었으니 어디 쓸 데가 있겠소. 그래도 살림은 할 줄 아니 데려가실 분은 데려가시구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어요. 멍석 위에 앉은 여인은 윤소희였습니다. 28배 나이에 시집간 지 5년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은 것이지요.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쓸모없다며
내쫓았고 친정에서도 출가 외인이라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윤소희는 결국 장터에 나앉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윤소희를 구경했습니다. 마치 팔려 나온 짐승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방아를 찧었지요. 얼굴은 곱네. 그래봐야 성녀인데 뭘. 데려가 봐야 입만 축내겠지. 온갖 흉이 쏟아졌지만 윤소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쌀 장수 박종지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아니, 최 씨 부인, 이 여편네를 얼마에 내놓으시려오. 팔 생각이면 값을 불러야 장사가 되지 않겠소. 박종지의 능청스러운 목소리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지요. 열량만 주면 데려가시구려. 밥값 생각하면 그것도 아까운 값이지만 그냥 치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 열량이라. 박종지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오. 성녀를 열량이나 주고 사갈 바보가 어디 있겠소. 5냥도 아까운 물건이지. 사람들이 또 한 번 킬킬거렸어요. 윤소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봉칠은 사람들 틈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소희의 떨리는 어깨를 꽉 쥔 두 주먹을, 그리고 치마폭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을 봉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수치심과 분노를 억누르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눈빛이었지요. 그때 봉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 바보가 왜 나서지? 수군거림이 퍼졌지요. 봉칠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동안 품삯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고작 12냥, 봉칠의 전 재산이었지요. 내가 사겠소. 봉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봉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박종지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지요. 봉칠은 돈주머니를 최 씨 부인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12냥이요.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소. 순간 장터가 폭소로 뒤덮였습니다. 박종지가 눈물까지 닦으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배야, 저 바보가 미쳤구나. 셈도 못하는 놈이 계집을 사겠다고. 밥벌이도 못하면서 식구를 늘리다니. 최 씨 부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재빨리 돈주머니를 낚아챘어요. 바보건 뭐건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최 씨 부인은 돈주머니를 품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윤소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봉치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의문,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봉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시오. 이제 가야지.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것 봐라. 바보가 바보짓을 했네. 전 재산을 털어 쓸모없는 계집을 사다니. 조롱과 비웃음이 봉칠의 등 뒤로 쏟아졌지만 봉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윤소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먼지를 털고 치마를 여미며 봉칠의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봉칠은 묵묵히 걸었어요. 윤소희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논뚝길을 걸을 때 윤소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왜 그러셨소? 봉칠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소. 그냥이라니. 전 재산을 그냥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윤소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봉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윤소희를 돌아보았어요. 사람 값을 매기는 꼴이 보기 싫었소. 그것뿐이요. 윤소희는 봉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어요. 윤소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 사람 소문처럼 바보가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석양이 논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보 머슴이 전 재산을 날렸다며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루가 장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라는 것을요. 봉칠의 움막에 두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부엌 한 켠이 전부인 허름한 곳이었어요.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지붕은 비가 오면 물이 셀 것처럼 위태로웠지요.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터에는 장독 하나와 물동이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봉칠은 자신이 쓰던 자리를 윤소희에게 내주고 부엌 한쪽 구석에 거적을 깔고 누웠어요. 첫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윤소희는 방 한쪽에 꼿꼿이 앉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고 봉칠은 부엌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지요. 참으로 기묘한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봉칠은 윤소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밥을 해달라고도 빨래를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아침이면 일어나 주인 댁으로 일하러 가고 저녁이면 돌아와 죽 한 그릇을 끓여 먹을 뿐이었습니다. 윤소희에게도 한 그릇을 내밀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윤소희는 처음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산 남자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무언가 속셈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봉칠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수룩하게 웃으며 장터에 다녀왔고 여전히 손해를 보고 돌아왔지요. 박종지에게 또 속았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윤소희는 그 소문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봉칠의 행동이 영 맞지 않았어요. 바보라면 진짜 바보처럼 보여야 하는데 가끔씩 봉칠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잠든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 같았고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희는 시댁에서 온갖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속내를 읽는 데는 나름 일가견이 있었지요. 어느 날 윤소희는 움막 구석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뜻밖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장터 상인들의 이름과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박종지, 외상 37냥, 소금장수 1씨, 외상 22냥, 포목점 김씨, 외상 44냥에 배 3필. 윤소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오? 저녁에 돌아온 봉칠에게 윤소희가 쪽지를 내밀었어요. 봉칠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어리숙한 웃음을 띄었지요. 아, 그거 그냥 끄적인 거요. 셈을 연습하려고. 윤소희는 봉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셈 연습치고는 너무 정확하구려. 장터 상인들의 외상이 모조리 적혀 있지 않소? 봉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죽을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윤소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보인 척하고 있을 뿐 속은 전혀 달랐지요. 그날 이후로 윤소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앉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움막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먼지를 털고 벽에 구멍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지붕에서 새는 곳을 지프로 덮었고 부엌에 솥을 닦아 반들반들하게 만들었어요. 봉칠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봉칠이 물었지요. 윤소희가 대답했어요.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요? 장터에 다니실 때 외상장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자세히 봐 오시오. 봉칠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평소처럼 어리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소희는 예전 시댁에서 장터 거래를 도맡아 보던 사람이었어요. 곡물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빠지는지, 외상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그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지요.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시댁에 숨겨진 빚과 부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미움을 사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윤소희는 봉칠이 모아둔 쪽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외상값은 언제 갚기로 했는지,
장터의 돈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봉칠은 여전히 장터에서 바보 취급을 받으며 손해를 보고 돌아왔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었지요. 하지만 움막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봉칠이 가져오는 정보와 윤소희의 계산이 맞물리면서 장터의 속사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움막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이 줄었고 헐었던 옷을 기워 입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여전히 가난했지만 전처럼 위태롭지는 않았습니다. 봉칠과 윤소희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묘한 신뢰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장터에서는 여전히 웃음거리였습니다. 바보 머슴이 성녀를 데려다 살림을 차렸다며 입방아가 오갔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움막 안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를요. 장날마다 봉칠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손에 쥐는 것마다 새어나갔어요. 주인 댁에서 받은 품삯은 장터의 가기가 무섭게 사라졌고 움막으로 돌아올 때면 빈손이 되기 일쑤였지요. 사람들은 봉칠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놈은 타고난 팔자가 저 모양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중에서도 쌀 장수 박종진은 봉칠을 가장 즐겁게 갖고 노는 자였습니다. 박종진은 장터에서 제법 큰 좌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입심 좋고 머리가 빨라 웬만한 장사치들도 그에게는 한 수 접고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 영악함 뒤에는 남의 등을 치는데 거리낌이 없는 장깨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봐, 봉칠이. 박종지가 봉칠을 불러 세웠어요. 저번에 외상으로 가져간 쌀값 아직 안 갚았지. 봉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외상이요? 제가 언제 외상을 졌습니까? 박종지가 눈을 부라렸어요. 이 바보야, 벌써 까먹었어. 지난달에 쌀 따때 가져갔잖아. 두 냥이야. 봉칠은 한참을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분명 석 대만 가져갔고 값도 그 자리에서 다 치렀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종지가 워낙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아니, 저 바보가 또 사고를 쳤군. 쌀을 외상으로 가져가 놓고 안 갚는다니. 박종지가 불쌍하네. 바보한테 쌀을 떼이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봉칠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 안에는 고작 성냥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두 냥을 박종지에게 건넸지요. 박종지는 능청스럽게 돈을 받아 챙기며 혀를 찼습니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기억해. 바보라고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야. 봉칠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장터 사람들이 킬킬거렸어요. 박종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없는 빚을 만들어 두 냥을 챙겼으니 이보다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봉칠 같은 바보가 있어야 세상이 재미있다며 박종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봉칠의 불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출처는 거지 노상구였지요. 노상구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빌어먹고 사는 자였는데 입이 싸기로는 장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누가 밥 한 술만 떠주면 그 은혜를 갚는답시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지요. 그 봉칠이 말이야, 성녀를 사온 게 다 이유가 있대. 노상구가 장터 한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속삭였어요. 무슨 이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지요. 들은 얘긴데 말이야, 저놈이 돈을 묻어둔 데가 있대. 근데 혼자서는 못 파내니까 일꾼으로 여편네를 산 거래. 노상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헌데 알고 보니 돈 묻은 데가 딴 사람 땅이래. 그래서 밤마다 몰래 파보는데 아직 못 찾았다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보가 보물찾기를 한다니 이것보다 우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대? 누군가 물었지요. 노상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파다가 들켰대. 땅 주인한테 혼이 나서 쫓겨났다나? 그래서 요즘 더 쪼들리는 거래.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봉칠이 바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봉칠이 밤마다 남의 땅을 판다더라. 봉칠이 도깨비한테 홀려서 금 나오는 샘을 찾아다닌다더라. 온갖 황당한 이야기가 장터를 휩쓸었지요. 노상구는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안주 삼아 웃어댔습니다. 봉칠은 장터에 나올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뒤를 따라다니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대놓고 비웃었지요. 저기 보물 못 찾은 바보가 온다. 오늘은 또 누구한테 털리려나. 조롱 섞인 말들이 봉칠의 귀에 꽂혔습니다. 봉칠은 여전히 어리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박종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없는 외상을 만들어 봉칠에게서 돈을 뜯어냈지요. 봉칠은 매번 우물쭈물하다가 돈을 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놈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성녀 데려다 밥 축내게 하고 있는 돈은 사기당해 털리고 곧 거지가 되겠군. 박종지가 근처 장사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타고난 팔자가 저러니 어쩌겠나. 불쌍한 놈. 장사치들이 맞장구를 쳤지요. 봉칠이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윤소희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봉칠의 빈손을 본 윤소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칠은 방 한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뜯겼소? 윤소희가 물었습니다. 세냥. 봉칠이 대답했지요. 윤소희는 작은 장부를 펼쳐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러면 박종지가 당신한테서 뜯은 돈이 이번 달만 11냥이요. 봉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곧 20냥이 될 거요. 윤소희도 희미하게 웃었어요. 20냥이면 충분하겠구려. 장터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보 봉칠이 뜯기는 돈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언젠가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봉칠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지만 움막 안에서는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움막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자였는데 허름한 도포를 걸쳤지만 어딘가 양반 티가 나는 행색이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봉칠이 밭에서 돌아와 보니 그 사내가 마당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봉칠이 물었어요. 사내가 코웃음을 쳤지요. 내 놈이 봉칠이란 머슴이냐? 내 누이를 데리러 왔다. 봉칠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내의 정체는 윤강이었어요. 윤소희의 친정 오라버니로 몰락한 양반 집안의 자제였지요. 집안이 기울자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던 자였습니다. 윤소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윤강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오라버니. 윤강이 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양반 집안 규수가 머슴놈 움막에서 종년처럼 살고 있다니. 윤소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를 버린 건 오라버니가 아니었습니까? 친정에서 문전박대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장터에 나앉았겠습니까? 윤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는 사정이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내가 데려가마. 무슨 소리입니까? 윤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강이 봉칠을 흘겨보며 말했지요. 어떤 양반댁에서 수청들 여인을 구한다더군. 내 나이가 28이면 아직 쓸만하지 않겠느냐. 윤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때 움막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참 여기가 맞군.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자주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그녀가 부채를 붙이며 걸어왔지요. 윤강과 최 씨 부인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둘이 미리 짜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윤소희가 뒷걸음질 쳤어요. 최 씨 부인이 혀를 끌끌 찼지요. 내가 12냥에 팔아넘긴 년이 아직도 여기서 굴러다니고 있었군. 어디 꼴 좀 보자. 최 씨 부인은 윤소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성녀 주제에 살림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머슴놈 밥이나 짓고 있겠지.
참으로 한심하구나. 봉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돈을 치르고 데려온 사람이요. 무슨 권리로 데려가겠다는 거요? 윤강이 코웃음을 쳤어요. 권리. 머슴놈이 권리를 논하는가. 전혀는 우리 집안 핏줄이다. 양반 집안 규수를 머슴놈이 차지하고 있으니 체면이 안 서지 않느냐. 최 씨 부인이 부채로 봉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애초에 미친 짓이었지. 바보 머슴이 전 재산을 털어 성녀를 사다니. 장터에서 다들 비웃더구나. 봉칠이란 놈이 완전히 망했다고. 윤강이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게 말이요. 이 바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어차피 쓸모도 없는 년인데 윤소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시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도 장터에 나앉을 때도 이랬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리고 옮겨지는 것이 윤소희의 삶이었습니다. 윤강이 봉칠에게 다가섰어요. 자, 순순히 내놓아라. 내가 데려가면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다. 내 놈한테 있으면 둘 다 굶어 죽을 게 뻔하지 않느냐. 최 씨 부인도 거들었지요. 그래, 어차피 너도 곧 거지가 될 팔자야. 차라리 잘된 일 아니겠느냐. 봉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윤강이 봉칠의 어깨를 밀쳤지요. 뭐야, 말도 못하는 거냐. 역시 바보는 바보로군. 윤소희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윤강이 눈을 부라렸지요. 뭐라고? 친정 오라버니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윤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렸을 때 저는 더 이상 윤씨 집안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저를 팔아넘기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횡포입니다. 윤강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윤강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윤소희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뺨따기는 오지 않았지요. 눈을 떠보니 봉칠이 윤강의 팔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 윤강이 소리쳤어요. 봉칠은 대답 대신 팔목을 더 세게 쥐었지요. 어리숙하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윤강은 그 눈빛에 흠칫 놀라 한 발 물러섰어요. 최 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양반을 건드려. 당장 손 못 놔. 봉칠이 천천히 손을 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박종지한테 진 빚 23냥 그거 갚으려고 지금 당신의 누이를 파는 거요? 순간 윤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리숙하던 봉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어요. 내 놈이 그걸 어떻게 해? 윤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봉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강과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윤강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이게 끝이 아니다.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지요.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윤소희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소? 봉칠이 물었습니다. 윤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에 더 큰 화가 미칠 겁니다. 봉칠이 조용히 대답했지요. 걱정 마시오. 그들이 다시 올 때쯤이면 상황이 달라져 있을 거요. 윤소희가 고개를 들어 봉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도 명분도 사람도 잃을 위기에 놓인 봉칠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요. 장터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좌판이 벌어지고 물건이 오가고 흥정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장사치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인사를 나누던 이들이 서로를 피하고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대신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무리가 늘어났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봐, 외상값 언제 갚을 거야? 포목점 김씨가 소금장수 한씨에게 따졌습니다. 한씨가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지요. 나도 받을 돈을 받아야 갚지. 박종지한테 받을 돈이 아직인데 어쩌라고. 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박종지가 돈을 안 줬어. 그 양반이 장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쌀 장수 아니야.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넘긴 상인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돈을 받지 못하니 다른 곳에 갚을 수도 없었지요.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장터에 돈 흐름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멀쩡하던 거래가 하나씩 어긋나고 있었어요. 문제의 중심에는 박종지가 있었습니다. 쌀 장수 박종지는 장터에서 가장 큰 거래를 하는 자였지요. 여러 상인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왔고 그 돈을 갚아야 다른 거래도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박종지가 슬슬 돈을 미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큰 거래가 들어올 거야. 박종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상인들을 달랬어요. 처음에는 다들 믿었습니다. 박종지가 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곡물 유통까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들어오던 쌀이 뚝 끊겼어요. 흉년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어디선가 곡물을 사재기한다는 말도 돌았지요.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어제 한 대에 3푼이던 것이 오늘은 5푼이 되고 내일은 8푼이 될 기세였어요.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거지 노상구가 또 한 번 입을 놀렸어요. 이바들 큰일 났어. 노상구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확실한 소식통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박종지가 도박에 손을 댔대. 외상으로 받은 돈을 전부 노름판에 쏟아부었다나.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종지가 노름을. 정말이야. 노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는 거래. 곧 야반도주할 거라는 소문도 있어. 짐을 싸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니까. 그 말이 퍼지자 장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불안에 젖은 마음에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었습니다. 당장 박종지한테 돈 받아와야겠어. 내 돈도 못 받으면 어쩌나. 상인들이 우르르 박종지의 좌판으로 몰려갔어요. 박종지는 갑자기 들이닥친 채권자들을 보고 당황했지요. 아니, 다들 왜 이래? 기다리라니까. 곧 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외상값을 받으려는 자들과 못 주겠다며 버티는 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지요. 주먹 다짐이 벌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던 장터가 하루아침에 살벌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봉칠은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리숙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지요. 저녁이 되어 움막으로 돌아온 봉칠이 윤소희에게 오늘 장터 소식을 전했어요. 드디어 터졌군요. 윤소희가 작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박종지는 외상만 123냥이요. 갚을 능력이 없지요. 봉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요. 윤소희는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박종지가 외상으로 끌어들인 돈은 장터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 되어 저자가 돈을 막으면 다른 상인들도 줄줄이 쓰러지게 되어 있어. 게다가 곡물 유통까지 막혔으니 쌀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시댁에서 장터 거래를 도맡아 보던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봉칠이 물었습니다. 노상구가 퍼뜨린 소문은 사실이요? 윤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노름은 사실이 아닐 거요. 박종지는 노름보다 더 큰 곳에 돈을 쓰고 있어. 하지만 소문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법이니까요. 불안이 커지면 장터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곧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거요. 윤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장터의 모든 속사정이 드러나게 될 거요. 박종지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전부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요. 봉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장터의 겉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어요. 좌파는 반도체 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만 했지요. 장터 한가운데 박종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돈을 받으러 온 상인들이 빙 둘러서 있었어요. 그때 느티나무 아래에서 봉칠이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윤소희가 함께 있었지요. 두 사람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려 있었어요. 봉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리숙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지요. 박종지가 봉칠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바보 머슴이 또 돈 뜯기러 왔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봉칠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펼쳐 들었지요. 여기 모인 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봉칠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며 궁금해했지요. 윤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장부에는 지난 3년간 장터에서 오간 모든 외상거래가 적혀 있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누가 얼마를 떼먹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지요.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상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종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뭔 헛소리야. 봉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오. 장터에서 심부름을 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소. 저울을 속이는 것도, 외상을 떼먹는 것도, 가짜 빚을 만들어 돈을 뜯는 것도 전부 보았지요. 윤소희가 장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지, 소금장수 한씨에게 22냥 미지급, 포목점 김씨에게 44냥과 비단 3필 미지급, 그 외 잡다한 외상 합계 57냥.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자기가 받을 돈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자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잠깐, 박종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갚을 돈이 맞아. 하지만 나도 받을 게 있어. 저 바보한테 받을 돈이 11냥이나 돼. 봉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거짓이오. 내가 당신에게 빚진 적이 없소. 당신이 없는 빚을 만들어 나한테서 뜯어간 거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외상으로 쌀을 가져갔잖아. 박종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소희가 끼어들었어요. 봉칠이 쌀을 가져간 날짜와 양을 대시오. 박종지가 우물쭈물했지요.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윤소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봉칠에게 쌀을 팔았다고 주장한 날 봉칠은 이웃 마을에서 품삯을 받고 있었소. 증인도 있지요. 박종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박종지가 빚 갚으라고 할 때마다 금액이 달랐거든. 나도 그래. 분명 10냥 빌렸는데 15냥 갚으라고 했어. 그때 군중 사이로 최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윤강도 함께였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최씨 부인이 눈을 부라렸어요. 윤소희가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오셨군요. 부인께도 여쭐 것이 있어. 뭐라고? 감히 나한테. 최씨 부인이 발끈했지만 윤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인께서 저를 12냥에 팔았지요. 하지만 원래 값은 20냥이었어. 나머지 8냥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소희가 장부를 펼쳤어요. 박종지가 최씨 부인에게 8냥을 줬소. 저를 싸게 넘기는 대가로 말이요. 둘이 짜고 저를 헐값에 처분한 거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씨 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윤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헛소리 마라.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거냐? 봉칠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당신은 누이를 팔아 박종지에게 진 빚을 갚으려 했소. 윤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에 그것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윤강이 박종지에게 빌린 돈 15냥, 이자 포함 23냥. 거짓말이야. 윤강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봉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동생을 수청 보내는 대가로 빚을 탕감받기로 했소. 사람을 값으로 매긴 거요. 윤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장터가 술렁였어요. 상인들이 박종지와 최씨 부인, 윤강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보니 다 한통속이었군. 우리 돈은 어디 갔어? 당장 내놔. 박종지가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봉칠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는 바보 행세를 했소. 속아주는 척했지요. 당신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길 기다렸기 때문이요. 욕심에 눈이 멀면 상대를 얕보게 되고 얕보면 실수를 하게 되지요. 나는 그 실수를 모두 기록했소. 윤소희가 장부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고 없는 빚을 만들어 뜯어먹은 자들이 여기 있어. 상인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당장 갚아. 우리 돈 내놔. 박종지와 최 씨 부인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윤강은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 고개도 들지 못했지요. 사람을 값으로 매긴 자들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봉칠과 윤소희는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수라장이 된 장터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윤소희가 물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요. 봉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소.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는 해가 그들의 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장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박종진은 빚을 갚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아야 했어요. 좌판도, 곳간에 쌓아둔 쌀도, 집까지 모두 팔렸지요. 그렇게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해 남은 돈은 품삯으로 갚겠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체면이 땅에 떨어져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윤강은 아예 마을을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상인들은 밀린 외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분명해지니 억울하게 뜯기는 일은 사라졌지요. 장터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좌판이 하나둘 열리고 흥정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그 중심에는 윤소희가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윤소희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외상 거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곡물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어왔지요. 윤소희는 묻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해요? 젊은 상인이 장부를 들고 찾아왔어요. 윤소희가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여기 적힌 대로라면 이자가 잘못 붙었소. 다시 계산해 보시오. 상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네요. 제가 더 받아야 할 돈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장터 사람들은 윤소희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며 쫓겨난 여인이 이제는 마을의 살림을 챙기는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어느 날 늙은 상인이 윤소희에게 말했어요.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장터는 진작 망했을 거요. 참으로 고마운 분이요. 윤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봉칠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늙은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요. 그 바보 무슨 말이요. 아니, 이제는 바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려. 그 양반이 진짜 바보였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소. 봉칠은 여전히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아무도 봉칠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봉칠이 왔구먼. 오늘도 수고하시오. 봉칠은 예전처럼 어리숙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순박해 보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속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았어요. 그 어리숙한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봉칠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기록한 사람이었지요. 바보 행세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이자 진실을 모으는 그물이었어요. 어느 저녁 움막 앞에서 봉칠과 윤소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윤소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왜 저를 사셨소? 12냥이면 전 재산이었을 텐데. 봉칠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값으로 매기는 꼴이 보기 싫었소. 아들을 못 낳았다고 쫓겨나고 쓸모가 없다고 팔려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윤소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봉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머슴이요. 평생 천한 놈소리를 들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나는 알았소.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나 아들을 낳고 못 낳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윤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거요? 윤소희가 물었어요. 봉칠이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함께 살아낼 힘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게 사람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하오. 윤소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 장터에서 팔릴 때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봉칠과 함께 장터를 바로잡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을에는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쓸모가 아니라 함께 살아낼 힘이다. 바보 머슴과 소방 맞은 며느리가 남긴 말이었지요. 처음에는 웃으며 흘려듣던 사람들도 차츰 그 뜻을 깨달았어요. 장터에서 속이고 뜯어먹던 풍조가 조금씩 사라지고 서로 돕고 나누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칠과 윤소희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바보라고 놀리던 자들도 성녀라고 손가락질하던 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가난한 혼례였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바보 같아 보이던 선택이 가장 멀리 내다본 판단이었다고요. 전 재산을 털어 소방 맞은 며느리를 산 머슴은 사실 누구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자였지요. 그리고 버려진 며느리는 마을 전체를 살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움마감 느티나무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지요. 세상은 여전히 신분과 쓸모로 사람을 재고 있었지만 이 작은 마을만큼은 달랐습니다. 함께 살아낼 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